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차 익숙해질 때쯤 저는 새로운 삶의 잠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억누르며 살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기혼 여성입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지내왔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잊지 못할 상처와 함께 지닌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멀리했던 시어머니와 고모님,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쌓여온 깊은 감정의 골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늘 형에게 밀려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마음 속에는 서러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마음고생을 한 것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덕분에 남편이 이 약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차츰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그간 쌓아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형에게 큰 상처를 받고 자라온 우리 남편이 결혼 후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복수의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사랑을 키워가던 중 연애 1년 만에 아름다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양가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남편은 연애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에 시댁 가족들이 어떤 분들일지 무척 궁금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드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가족 이야기를 피했는지에 대해 반쯤은 짐작했지만 실제로 시댁에 들어가 그들과 마주했을 때 그 이유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겠다는 애가 저 아가씨니? 네, 보는 눈하고는 집안도 능력도 별로 볼 게 없구나. 뭐가 좋다고 결혼한대? 우리 두 사람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에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죄책감에 휩싸인 듯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배경과 직업을 묻더니 기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에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애랑 결혼하냐? 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으며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유, 냅둬.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봤을 땐 딱 본인한테 걸맞은 여자 데려온 것 같은데. 내가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가방끈 짧고 집장도 후지잖아. 어떤 여자가 시집 오려고 하겠니? 능력 있는 며느리는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쟤는 자기 분수에 맞는 여자랑 결혼시켜. 내휴, 형처럼 공부나 잘 하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속 썩이더니. 하기사 내 형 말대로 잘 나가는 여자가 너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냐? 내 팔자 내가 고운 거지.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라.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 형이 결혼한 다음 일이고. 그러게 누가 사고 치래? 내 형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태주라는 거야? 형한테 줄 돈에서 얼마라도 빼서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한테 얼마 안 주실 거 알아요. 대가 더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누가 마음대로 사고 치랬니? 결혼할 능력도 안 되면서 덥석에 붙어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능력껏 알아서 해라. 내 형 결혼하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도와주니? 우리한테 조금도 서운해할 거 없어. 사고 쳐서 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내 잘못이지, 뭐. 아무리 첫째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도 친자식인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차가운 태도는 우리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고 결혼 준비는 오롯이 우리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부모에게 무시당하며 자라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손주를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마음속 깊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라도 어쨌든 그들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낸대와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이야기 안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동안 형한테 밀려 차별받고 산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서럽고 속상하더라. 괜찮아. 난 이제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해. 워낙 차별을 받아온 삶 때문인지 남편은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듯이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삼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애초에 큰 기대조차 없었다는 듯 남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회복할 시간은커녕 매 순간 형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계속되는 상처와 차별로 인해 남편의 마음 속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그동안 그가 시부모님과 형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춰왔던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릴 적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손에 넣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형이 입던 옷과 사용하던 물건들을 물려받았고 반면 형은 언제나 새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이 부럽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형에게만 허락된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보며 남편은 깊은 질투와 상처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에게 유난히 냉혹하셨습니다. 두 분의 관심은 항상 형에게만 쏠려 있었고 남편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형이 시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자신의 자리가 형의 그림자 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반항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형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으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남편도 최소한 학원 하나는 다니고 싶다고 요청했죠. 그러나 시부모님은 남편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학원은 무슨 학원이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며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남편의 부탁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때 형익이 들어가는 돈만 해도 벅차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왜 더 부담을 주느냐고 질책하셨지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학원에 가는 거야? 너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고 결국 남편은 대학 진학이 하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용을 써도 학원과 과외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영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 뻔했기에 남편은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별은 존재하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회에서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무시당하며 큰 좌절감을 느꼈고 점점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우리 아이가 자신이 겪었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마련했고 다행히 결혼식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부모님은 결혼식장에서 자신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모조리 챙겨가셨어요. 우리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자, 우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어허,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구나.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인맥 관리한 보람이 있네. 이 돈으로 우리 큰 애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정장이나 하나 맞춰주면 딱 좋겠다. 이건 우리 돈이니까 가져가마. 불만 있겠어? 라고 말하며 축의금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낸 돈까지 싹 챙겨가셨어요. 비하디기한 큰아들 정장 맞춰준다고
하면서요.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있던 고모님이었습니다. 눈치하고는 전혀 없는 고모님은 시부모님이 축의금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시계 하나 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시댁과 손절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집안이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손절하게 된 이유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제가 하녀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와서 청소해라. 오는 길에 장 봐서 밥 차려라. 무리하면 안 되는 임산부에게까지 끊임없이 여러 잡일과 집안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고모님까지 합세해서 자신이 입을 옷을 세탁소에 맡겨달라. 찾아와라. 다림질까지 하라고 시키며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수하고 착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순종적으로만 행동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진 상태에서도 시댁에 자주 불려가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갔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알면 괜히 그가 더 힘들어질까 봐 혹은 시댁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이렇게 참는 게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뭐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을 잘하라, 고요. 이런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저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쌓여만 갔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터져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순진했다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결국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 많았어요. 점점 시댁의 요구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삼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 뭐 잘못됐나요? 이거 비싼 건데 손세탁해야 하는 걸 세탁기에 넣으면 어떡해요? 어머, 정말요? 죄송해요. 그냥 빨래통이 있길래 돌린 건데 손빨래해야 하는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손빨래해야 하는 걸 세탁기에 넣은 게 내 잘못이냐고요?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알아요? 아니, 딱 보면 모를까요? 누구나 봐도 옷감이 다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사주긴 뭘 사줘. 사줄 돈이나 있냐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사준다 그래? 됐고, 앞으로 빨래할 때 일반 세탁인지 손세탁인지 나한테 확인하고 해요. 아이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우리 집에 자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뭐라도 챙겨준다고 한 말 기억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그나마 부스럭이라도 물려받아서 동생 도와주고 싶으면 일 똑바로 해요. 알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 시아버님이 뭐라도 챙겨준다는 말에 더럽고 힘든 일도 묵묵히 참았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편에게 뭐라도 물려주신다면, 아, 그래도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자식이라고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받아온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남편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게 남편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들게 시댁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죠. 처음부터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시어머니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려고 하나 봐, 바니. 내가 왜 시장 갈 일이 있겠어? 우리 집 가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막내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난 걔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있잖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시키니까 편하지. 나랑 큰 애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녀처럼 부리고 있어. 임신한 게 뭐 어때서? 임신부가 특별하냐고? 누가 안 해봤어? 우리도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 다 했잖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에 맞게 굴어야지. 누가 편안한 직업 가질 줄 알았냐고? 결혼하고 배만 불러서 집에 딱 틀어박혀 있길래 잘됐다 싶어서 이리저리 부리고 있지. 다른 집 며느리는 잘 나가서 용돈도 잘 챙겨준다는데 우리는 큰일 났어. 돈으로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집안의 몸종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에게 대놓고 저를 하녀 취급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정말 그분의 인격이 저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저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치졸하고 수준 낮게 느껴졌고 그 순간 제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참아왔지만 그날의 모멸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제가 그분의 아들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니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친구 앞에서조차 저를 그리 하찮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도 뱃속의 아이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계속 겪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잠을 보고 도착할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시댁에서 쳐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 봐서 오라고 했더니 어디서 팔자 좋은 집에서 늘어져 있어? 시어머니가 전화했으면 얼른 받았어야지. 귀찮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이게 대체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너 못 배운 티 내냐고. 변변찮은 며느리라고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제멋대로 굴고 있어?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기는 하세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집안의 하녀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더 이상 하녀 취급받기 싫어서요. 그리고 저한테 며느리 노릇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의 뺨을 때려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기 싫어요. 앞으로 어머니 집에 갈 일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곧 그이가 올 시간이에요. 뭐야, 이게 어디서?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너 미쳤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동안 남편 위한다고 꼭 참은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깟 부스러기 같은 재산 받으면 뭐해요? 제가 그거 받으려고 하녀처럼 일했다는 거 남편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랑 자주 마주치고 정이라도 생기면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분께 저를 하녀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너 내가 전화하는 거 엿들었구나. 그래서 그거 듣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나 본데 까불지 마. 넌 아직도 내 주제를 모르니? 네가 뭐 대단한 거 있다고? 며느리 대우를 바래?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제대로 혼수해온 거 있어? 이깟 좁아 터진 집 말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나한테 며느리 대접받고 싶으면 잘 나가던가. 다른 집 며느리처럼 능력 좋고 든든한 용돈 챙겨주면 내가 아주 떠받들어 주지. 그런데 너 그럴 능력 없잖아? 그럼 당연히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능력 있는 며느리 타령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님은 능력 있는 시어머니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남도 아니고 어머님 친자식인데 어떻게 이 일에 나 몰라라 할 수 있으세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 가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뭐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상에 못 미쳐요. 많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이는 다르잖아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 일까지 내팽개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요.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하녀 취급받는 것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 일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일을 위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녀처럼 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상처까지 받게 됐네요. 앞으로 어머님 집에 갈 일 없어요. 그러니 연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게 끝까지 사람 속을 긁네. 내가 뭔데 나한테 오지 말라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너 어디 한번 제대로 엄마의 무서운 맛 좀 볼래?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 이년아. 시어머니는 제게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칼을 세게 움켜잡고는 막무가내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써 참았어요. 몸이 무겁다 보니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고 그의 힘에 끌려다니며 방 안을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어요. 가구에 부딪힐까 두려워 두 팔을 앞으로 뻗어 필사적으로 막아내려고 했지만 소나기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마침내 그는 저를 침대 끝으로 내동댕이 쳤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퇴근한 남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재빨리 다가와서 저를 그로부터 떼어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겠어? 정신 못 차리고 까불어서 확실히 교육 중이다. 왜?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임산부에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겠니? 이게 다 며느리 교육의 일환이니까 넌 빠져 있어. 아, 그만하세요. 이러다 애라도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나 내 엄마야. 어디 엄마 앞에서 치사한 견호를 하고 있어? 당신이 뭘 잘못했겠어요? 내가 엄마를 모르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트집 잡아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잘못이 있었다 해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격분하며 시모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의 손끝은 떨렸고 목소리에는 한계에 다다른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힘이 넘쳐서 시모를 밀어내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죠. 시모는 그에 굴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나 남편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문 밖으로 그녀를 쫓아내고 말았어요. 시모가 떠난 후 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 놀란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천천히 제 상태를 살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대체 왜 머리카락을 잡힌 거야? 망설이다가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더는 이런 대우를 받기 싫었어. 그래서 앞으로 안 간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몰래 시댁 드나든 거 미안해. 당신이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혼자 오겼어. 미안해. 흑흑.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꼭 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의 따뜻한 품 속에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한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제 탓 같아서 사과했어요. 남편은 이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아픔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저를 달랬어요. 그는 부모님이 항상 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 때문에 오랫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왔다고, 만약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깊이 슬퍼했어요. 저의 마음은 그의 슬픔에 더욱 무너졌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를 적시며 엉엉 울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겠어.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엮여서 고통받지 않길 바라. 남편의 눈에는 단호함이 엿보였고 그의 결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앞으로 절대 내 몰래 시댁에 가지 말고
그들이 어떤 연락을 하더라도 무시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자고. 그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결심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시모와 아버님이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저를 귀찮게 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강하게 한바탕 했어요. 아마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시부모님께 대든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대학 진학 문제로,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해서였죠. 남편은 자신이 한결같이 부모님을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남편이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고 크게 화를 냈어요. 여자 때문에 부모 형제를 무시하고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놈이다 라고 비난하며 우리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고 부부간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풀려난 듯 가벼워졌어요. 진작에 부모와의 연을 끊어내지 못한 걸 후회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와의 연을 끊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공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형에게 밀려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부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가족들에게 반드시 성공으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때부터 남편은 마치 각성이라도 한 듯 쉬지 않고 일하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는 단순히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자기 개발에 힘썼어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열중했어요.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엿한 사장이 되어 자신의 성공을 손에 넣었어요. 그의 성취는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 그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무려 20억이 넘는 가치의 집이죠.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냥 여러 생각이 들어. 이 집 장만하는 데까지 무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싶어. 뭔가 마음이 이상해. 그토록 바라던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집이 내 집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이제 원하던 달을 이뤘으니까 앞으로는 숨 좀 돌리며 살자.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왔잖아. 이제 당신도 쉬어야지. 30년 동안 남편은 단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의 하루하루는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어요. 만약 누군가가 남편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없이 끈기와 노력을 꼽을 거예요.
물론 운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불굴의 의지였어요. 남편은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조금의 여유와 휴식을 권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당신은 충분히 해냈어.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도 그동안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또 다른 행복을 꿈꾸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완공이 코앞에 다가온 새 집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이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삿짐을 싸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기를 든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고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부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나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 아무리 연을 끊고 지냈어도 널 낳아주신 아버지야. 와서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가지 않아도 돼. 그 누구도 당신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저더러 함께 가자고 했어요. 부친의 죽음에 대해 슬픈 감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정도는 드리고 싶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심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에 갈 준비를 했고 우리는 30년 만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어요. 이 길은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눈에 띄게 나이 들어 보이는 시모와 아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불피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하더니 여기엔 왜 왔느냐? 라는 시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그때의 앙금이 묻어 있었어요. 아주님은 그런 시모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모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그녀의 심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절을 하기는커녕 그저 묵묵히 사진 속의 아버님을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연 끊고 지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부고 소식은 왜 알린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모가 말하길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냐? 부모, 형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살만하디? 어째 때깔이 더 좋아진 것 같냐? 하긴 뭐 우리도 잘 살았지. 근데 옷은 그 옷 뭐냐? 오랜만에 보는 거라고 힘 좀 줬네. 딱 보니까 명품 같은데. 너 이거 어디서 빌렸냐? 제가 대답하길 시모 마음대로 생각해. 진짜 내 거라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
내 입 아프게 해명하기도 싫어. 그러자 시모가 비웃으며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우리한테 꼼짝도 못하던 게 아주 기세 등등해졌네. 여자나 잘못 만나서 부모고 형이고 다 내팽개치더니 이게 뭐냐? 아버지 인정도 못 지키고. 남편이 대답하길 연 끄는 마당의 인종. 무슨 인종?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면 됐지. 시모가 비웃으며 그래,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잘하는 짓이다. 아직도 그 공장 다니냐? 너, 임마,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 챙겨줬을 거 아니야? 나 꽤 잘 나가거든. 안 그래도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해서 연봉 한 1억 정도 받아. 너는 그저 듣도 보도 못한 공장 다니니까 연봉이 대략 3천 정도 되려나? 남편이 대답하길 사람 무시하는 건 여전하네. 이러려고 불렀어? 연봉 1억 받는 거 자랑하려고?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돌아가신 건 알려야지. 겸사겸사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나 근황도 들을 겸 오라고 했어. 임마, 형 부장 달고 연봉 1억 받으니까 걔가 다르지 않냐? 그러게 나처럼 공부라도 잘하든가 이게 뭐냐? 어디서 본 건 있어 가지고 옷이나 빌려 입고. 너 지금 우리 가족이랑 연 끊는 거 엄청 후회하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나마 비비고 있었으면 부스럭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아유, 지난 날이 원망스럽게 거봐요. 재수 씨,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말 잘 들으면 그게 다 내 동생한테 좋은 거라고 했죠. 결국 우리 말 안 듣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연봉을 자랑하며 외수되는 아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자람을 듣고만 있었지요. 속으로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려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무언가 결심한 듯 시모와 아주님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가 이사하는데 집 구경 한번 오시죠. 새 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동안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남편의 제안에 시모와 아주님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이어 아주님은 콧방귀를 끼며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집 구경? 이제서야 월세 벗어나고 집 장만한 거야? 보나마나 낡은 아파트겠지. 그것도 어렵게 대출 끼고 구한 아파트. 너 우리랑 연 끊지만 않았어도 그런 아파트 진작에 사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라고 쉬운 걸 내버려두고 돌아갔냐? 그래, 뭐 알량한 자존심은 남아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좋아, 어디 한번 구경이나 가자. 그런 다음 내가 사는 집도 소개할게. 아마 내가 보면 눈가 뒤집힐걸? 성공한 사람의 집과 타고 다니는 차는 얼마나 좋은지 직접 가르쳐 줄게. 확연하게 비교되니까 확실히 배울 점은 있을 거야. 고졸 주제에 형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나? 뼈저리게 느껴봐라. 혹시라도 초라한 집 보여주기 싫어서 질질 끌 생각 마라.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난 진짜 구경하러 갈 거니까 이사 날짜 말해라. 가족이랑 연 끊고 사는 놈이 얼마나 잘 살고 있나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아주님은 우리를 비웃으며 비열한 표정을 짓더니 마치 우리를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나름대로 잘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서러움과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울분이 치밀어 오르며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집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모와 아주님을 초대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초대를 받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들이 우리 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시모와 아주님을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셨어요? 이게 뭐야? 여기가 너희가 이번에 이사한 집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형님도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하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표정을 보니 많이 놀란 모양이네. 내가 진짜 낡은 아파트라도 겨우 얻은 줄 알았던 거야?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여기가 내가 살 집이라는 게 말이 돼? 고졸 주제에 나도 못 사는 집을 내가 샀다고? 말도 안 돼. 솔직히 말해봐.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잘 사는 척 하려는 거잖아. 뭐? 힘들게 대출이라도 받았겠지. 괜찮겠어? 이거 보여주려고 평생 모은 돈 다 날린 거 아니야? 지금까지 속고만 살아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미안이라도 한가요? 그런데 틀렸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 줄 알고 내 지배하는 증거를 준비했거든요. 자, 똑바로 보세요. 이 집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10억. 남편은 아버님 눈앞에 서류를 들이밀었고 아버님은 그 서류를 살펴보며 더 커진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이나 다니던 놈이 나보다 잘 산다고? 너 똑바로 말해봐. 뭐, 불법이라도 저질렀어?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이거 뭐야? 나보다 잘 나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대학 못 나오면 성공 못 하나요? 그런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 같은 거 안 나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저번에 연봉이 1억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1억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몇 년 전이라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나보다 돈도 조금 벌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가소롭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이 자식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 부모, 형제 다 끊고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요. 늦은 나이에 공부까지 했어요. 비록 이 집 장만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죽어라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사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부모 사랑 독차지하고 나한테 모든 걸 떼앗아 가더니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다니. 연봉 1억이라니 웃기지 않나요? 학원이며 과외며 부모님 지원 다 받으면서 대학에 갔으면 나보다 잘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고졸 동생보다 못 살아요? 너 그게 할 소리야? 어디서 하늘 같은 혐을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어?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보람이 없구나. 이렇게 비싼 집 살 정도로 잘 나갔으면 진작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니면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챙겨주던가. 가족 무시하고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무슨 가족이요? 당신들이 나한테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낳기만 했지. 제대로 된 부모 노릇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여행 보내주고 용돈을 챙겨줘야 하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낳았다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성공했는데 나를 무시한 당신들에게 복수하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걸 당신들과 나누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티끌만한 정까지 다 떨어지게 하네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의 도리를 운운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한테 그럴 자격 없잖아요.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야. 그 나이에 아직도 나한테 잘난 척하고 싶어? 솔직히 나이 먹고 조금은 달라졌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간 건데 역시 잘 갔네요. 두 사람 모두 달라진 거 없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더 성공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할 테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잘했더라면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스러기? 야, 내가 그 따위거나 주워 먹을 사람 같아? 나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잘 살 거야.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유세 떨지 마. 이게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너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꼭 지켜볼 거야. 부모, 형제 연 끄는 놈이 잘 살면 안 돼. 하늘도 나와 함께 분노할 거다.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분노해 보세요. 그래봤자 난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그럼 집 구경 다 했으면 이만 나가줄래요? 아들과 외식하기로 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내가 잘 사는 모습도 보여줬고 원하던 복수도 시원하게 했으니 이제 미련 없어요. 멀리 안 나갈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연 끊고 지내자고요. 아,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엄마 돌아가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던 거 마지막 인사드리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시한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간 거였거든요. 엄마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제 볼 일 없어요. 어서 내 집에서 나가요. 비싼 집 더럽히지 말고. 남편은 자존심 강한 아버님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카롭게 박혀 아버님의 자존심을 찔렀고 참다 못한 아버님은 결국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지만 마침내 도착한 경찰들의 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는 달리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떼어 폭행으로 형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결심으로 합의금도 아주 세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남을 깔보며 욕을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제발 선서해달라며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굴더군요. 그들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통쾌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씁쓸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봉 1억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그동안 무슨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하면서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었더군요. 시부모님이 힘들게 물려준 재산도 야무지게 말아먹고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잘 사는 척하면서 오기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부장 승진과 연봉 1억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고 그저 자신을 과시하려는 허영심에서 나온 말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주먹부터 휘두르냐며 쉽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형님은 더욱 초조해졌고 급기야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간절한 애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말의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온몸으로 사죄를 하면서 마지못해 합의를 구걸했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참 단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 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도 얻어갈까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맨정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다시는 우리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계속 비천케 하려 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교훈이자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삶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끊었지만 그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과 용기의 길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